매거진. 2016년 3월 23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그제와 어제 사퇴 배수진을 치고 집거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대표를 문재인 전 대표가 찾아가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문재인이 김종인을 어느 정도까지 설득해야 하느냐, 이렇게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 됐습니다마는 질문의 의도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들은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75%는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25%는 꼭 붙잡아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5,089명이 참여한 설문이었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JKL이라는 필명을 쓰는 분. 당원들은 김종인의 많은 부분을 인내하고 있는데 비례 배정마저 본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 걸 보니 어안이 벙벙하다. 본인의 독단적인 행보로 지지자들은 도대체 몇 번째 모멸감을 참아왔는가 싶다. 정당한 이의 제기에 이 무슨 행패인지 당과 당원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것 같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건우라는 필명을 쓰는 분. 어제도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후보와 허성무 후보 단일화를 위해 묵묵히 노력한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각각 정몽준, 김종필과 연대했던 것처럼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해야 한다. 마음에 안 들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네,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긴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을 지지자들에게 밝혔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어젯밤 비례대표 공천파동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민주 박영선, 우윤근, 표창원, 김병관 등 4명의 비대위원은 김종인 대표의 구기동 자택에서 김 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 대표는 왜 당신들이 사의를 표명하느냐라고 반문했는데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끝까지 당을 책임지고 이번 선거를 이끌어 야권의 총선 승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떠난 뒤 당사로 향하던 김종인 대표는 그렇지만 내 여태까지 그렇게 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아주 욕보게 하는 그런 거는 내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은 끝내 유승민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이틀 앞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다시 미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결론 내린다는 건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유승민 의원의 낙천 또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자 4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미자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이 3번,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앞장섰던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9번, 세월호 가족을 시체장사로 비하하는 글을 링크시켜서 물의를 빚은 바 있었던 김순예 현 대한약사회 여약사 회장은 대한약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번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최동욱 검찰총장을 내쫓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강효상 씨는 16번을 받았습니다. 인간 승리, 그 다음에 감명을 주시는 그런 분들,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장이 어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광주시 선관위는 사조직을 조직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운태 전 시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의 사연 잊지 않으셨지요? 백남기 농민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출근 시간이던 현지 시각 22일 아침 8시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자벤템 공항 출국장에서 건물을 뒤흔드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출입국 수속을 밟으려는 사람들로 붐비던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2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로고송닷컴.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그 양상과 맥락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논란. 중요한 두 가지 이면의 사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김보협의 더 정치에 출연한 성한용 한겨레 정치선임 기자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라고 전제하며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저마다 한 명씩 비례대표 후보들을 당선권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당 정체성과 상관없는 인사들을 발탁한 책임을 김종인 대표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한편 김보협의 더 정치는 김종인 대표가 왜 이런 불통 일방의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는지도 짚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김종인 대표가 욕심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말마다 다 환영을 받고 자신이 취하는 조처마다 당의 분위기를 바꾸고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욕심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비례 문제에서 드러나는데 당 관계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명 정도가 처음에 신청을 했죠. 예.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40명 정도를 줄여서 비대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A, B, C 그룹으로 해서 40여 명 명단 올려놓은 걸 보니까 공관위원회에서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A그룹에 아주 중요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A그룹은 당선 1번부터 10번까지죠. 네, 1번부터 10번까지. 그게 이제 다른 비대위원들이 넣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박정원 공군참모총장이죠. 그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분은 비례를 신청하지도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른 분들이 한 5명 정도가 면접을 봤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 근데 이분은 신청도 하지 않았고 면접도 보지 않았는데, 당연히 공관위원들이 기록을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불쑥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김종인 대표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김종인 대표가 평소 주머니 속에 관리하고 있던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분들도 몇 분 이제 김종인 대표가 B그룹에서도 몇 분 더 이렇게 갑자기 집어넣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처음부터 이분들을 비례로 선정할 생각이 있었으면 신청을 해라 라고 했을 텐데 공식 절차를 밟아서 그렇지 않고 뒤늦게 집어넣은 건 점점 이제 본인에 대한 평가나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총선 이후 대선 때까지 자신이 할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잡으면서 그러려면 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점점점 이번 비례에도 욕심을 낸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욕심이 화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정책 정당으로 바뀌어야 집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변호사나 뭐 관료 또 뭐 언론인 뭐 이런 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제 많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제 교수 출신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성공적인 비례대표 공천 사례를 보면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경제학자들을 영입해서 성공한 적이 있죠. 유승민 의원도 그런 케이스고요. 이제 박세일 사단 그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 그 추억이 아마 좀 김종인 대표 머릿속에도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교수들을 좀 많이 배치한 배경 중에는 이제 하나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자들이 지금 다 취재를 못해서 그런데 몇 사람은 그 비대위원들이 한 사람씩 당선권 10번 이내에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책임까지 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제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잘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잘못한 게 뭐 한 60% 정도라면 나머지 40% 비대위원들이 잘못한 것까지 덤태기를 써서 대표로 욕을 먹고 있는 대표로 욕을 먹고 원래 이제 정당의 대표가 대표로 욕을 먹는 자리인데요. 아마 그래서 어제 좀 더 화가 많이 났다 뭐 그런 전언들이 있습니다. 한편 결국 없었던 일이 됐지만 더민주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계층화한 것, 이것이 논란이 됐지요. 한편 결국 없었던 일이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계층화한 것, 이거 논란이 됐지요.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는 당원이 보장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비판이 성립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유시민 작가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시절 김한길 씨가 처음 도입하려다가 좌절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설명드리면 칸막이 쳐서 경선하는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아니, 원래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칸막이를 칠 수 있냐 없냐를 당헌 해석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칸막이를 치는데 이 지적 소유권은 김한길 씨한테 있는 거예요. 김한길이요? 예, 이게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경선 때 40명을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까지 나눠서 투표하라고 처음에 중앙위원회에 내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다 허물었지, 결국. 네? 다 허물었죠. 그때는 중앙위원회가 아니고 500인의 선거인단, 이 당내 인사 반, 그 다음에 당외 시민사회 반, 이렇게 500명으로 해서 투표를 했는데 40명 전부 정견 발표 기회 다 주고 홍보물 미리 다 보내고 사람을 다 알도록 한 후에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투표하기 전날
그걸 반씩 쪼개서 A그룹, B그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한길이. 네. 그때가 정동영 씨가 의장을 하면서 김한길 씨가 공천을 다 할 때였어요. 그 노하우가 그대로 문화 DNA라는 거는 안 없어져. 네, 이 점은 이것이 역사적 연원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새누리당의 비주류인 정두원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들은 공천 학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 파동은 집권 후반기 들어 여권 내에 권력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구상이 숨어 있다는 것. 이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니냐라면서 청와대의 하명을 받다시피 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지금의 새누리당 공천 파동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여권 내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의 비민주성과 부당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행태는 권력의 눈치는 보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도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여권 내 권력을 강화하려다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탐 대실의 자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이자 보수 본류 새누리당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인 우리 새누리당은 안팎에서 역사의 물줄기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향해 진행해온 소위 공천 학살에 책임 있는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공관위 인사들은 총선에 패배할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짐과 동시에 역사에는 비루한 간신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련의 사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국민과 당원 앞에 석고대죄합니다. 사약을 내리는 것도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네, 이런 말은 훤히 있죠. 어불성설이고요. 잠이 덜 깼는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어불성설의 훤히 라디오에 여과 없이 실려서 전파됐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공천 갈등 중심에 선 유승민 의원에게 리더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은 당의 분위기는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서 당과 내가 정체성이 달라 무소속으로 심판받겠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심판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허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유승민 의원이 여기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좀 반론을 드리자면 우선 당하고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유승민 의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저 자신의 소신을 말한 것이 어떻게 이게 정체성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에 일단 이의를 제기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당당하게 제 발로 나가는 모습이 리더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관위는 왜 당당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가. 즉 컷오프인지 공천인지 답을 안 준 채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 것이 과연 이게 공당의 그것도 여당의 공관위가 할 일인가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공관위로서는 제가 보기에 그 유승민 의원을
최대한도로 예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우하는 거라고요? 예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당으로부터 컷오프 당했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 다르건 본인이 이제 공당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건 공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을 잘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컷오프를 한다면. 예. 그러면 잘라낸다면 공당으로부터 하여간 어쨌든 선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승민 의원한테 당당히 걸어나가라.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미 판결은 다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당당하게 그럼 나한테 사형 컷오프를 주려면 줘라. 근데 왜 안 주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못 주는 겁니까?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승민에 대한 예우다. 그나마 우리가 애정의 표시다. 지금 이제 예우, 애정의 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컷오프 되면 즉 이제 잘려나가면 쉬운 말로 피해자 이미지를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면 그게 후폭풍이 일까 봐 어떤 역풍이 일까 봐 당을 위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하지 않고 있는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거란 해석도 있거든요.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런 공학적으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리더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리더의 당당한 모습 또 리더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맘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종선을 하게 되면 무셩무셩 공천에도 무셩무셩 공천의 신 무 인사드립니다. 무 그런다고 해서 대선 판도가 바뀔 것 같아? 무 당신 개파 의원 20명은 되나? 그리고 그 20명이 여차할 때 무 당신을 따라서 탈당할 수도 있나? 이 새끼 왜 시작부터 시비야 이 새끼야. 그리고 내가 왜 탈당해? 그니까 무 당신 계보의 국회의원들 다 허술하고 무 어차피 당은 당신 게 아니니까 내가 당신이라면 공천을 구걸하지 않고 따로 나가겠어. 유승민이처럼 말이야. 야 이 새끼야, 내가 유승민이하고 같냐? 유승민이가 없는 게 나한테 있는데 감히 각하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거 다시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유승민이는 그런 게 없어. 나한테는 있지만. 똥뱃살? 이 새끼 개새끼야. 아이 그만들 하시고요. 이 시작부터 이렇게.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 우리가 많이 아는 카스트로의 동생인데요. 동생은 라울. 그렇다면 형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환, 정답 아세요? 당연하지. 그걸 모르면 공산주의자 아니야. 공산주의자들은 다 알죠. 사회주의권에서 유명한 쿠바인데요. 자, 라울 카스트로의 형은 무엇일까요? 땡땡 카스트로지요? 자, 땡땡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상득. 그러면은 동생은 명박 카스트로입니까? 라울 카스트로가 아니라. 이 무식한 새끼. 야, 이 새끼야, 그걸 모르면 공산주의자라면서. 네가 공산주의자구나 이 새끼야. 야, 환아, 이번에 친이명박계를 싹 날렸더라. 야, 그래도 그렇지 MB는 당의 어른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신데 왜 그랬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공천했어? 야, 니네가 했잖니. 이한구 앞세워서. 난 몰라. MB 정부 때 여당 원내대표 하셨던 분이 알겠지? 이 새끼, 지금도 날 두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MB하고 친했다? 야, 친하다면 MB 정부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분이 더 친했겠지? 안 그래?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야. 내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한 것은 실력으로 뽑힌 거야. 그래, 나라 다 말아먹은 정권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대략 견적이 나오지. 특히 자원 외교 분야에 있어서 말이야. 야, 자원 외교로 40조를 날렸어. 너 모르는 일 아니지? 자원 외교 주무부처의 장관 아니었냐? 허나. 닥쳐. MB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4대 강이라고 했지? 그거 역시 40조 날렸어. 무슨 말을 할 때 말이야,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 자기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고 이야기하셔야 할 분은 각하 아닐까? 네가 모시는 각하 이 새끼야. 각하가 오늘 하신 말씀이 있으면은 각하의 어제, 그제, 또 옛날 말씀으로 다 반박이 되는 거 알고 있지? 경제위기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경제위기가 아니래. 야, 무슨 경제위기가 지나가는 비구름이냐 이 새끼야. 공천 받았으니 이젠 화장실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나? 각하를 씹어대는 거 보니까 말이야, 이 배신도 유전인가 봐. 아버지가 친이라더니 아들까지. 이 새끼야, 죽을래. 때리라고. 독립운동이란 게 따로 있나? 친일파 아들한테 맞으면 그게 독립운동이겠지. 때리라고. 씨발 새끼야. 이제 그만들 하세요. 그리고 친일파 아들한테 맞으면 독립운동이라니요. 독립운동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철학의 소산입니다. 우리가 지지하고 추앙하는 독립운동 지사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2번 다시 하지 마시고요. 자, 정답 모르세요? 바로 가자. 라울 카스트로의 형 땡땡 카스트로는 피땡 카스트로지. 그렇습니다. 피땡 카스트로. 이제 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피땡 할 때 그 땡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피박 카스트로. 그게 뭡니까? 피박 퀴즈라서 피박 카스트로라고 하신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이 참 잘 맞히시죠? 쿠바에서 카스트로 형제들을 어릴 적부터 지켜본 분 이야기로는 그 형이 몽상가였다면 라울 카스트로는 관료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를 만난 것은 아무래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정답자에게는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 분의 1의 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이 제공하는데요.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모가지 비트로님 축하드립니다. 국민 라디오 시절부터 조간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날그날의 중요한 기사를 짚어주니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저에게는 시사 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팟캐스트입니다. 현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헛발질이 야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보이는데 당을 위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을 하기 바랍니다. 정권과 여당 심판으로 무장해야 하는 판에 유권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공천은 해당 행위가 되면 자명합니다. 아무쪼록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심판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침착하고 조근조근 말씀해 주셨네요. 책 꼭 읽고 싶습니다. 중국 공산당 8,800여 명 중에 선발된 한 사람 시진핑인데 능력 없는 지도자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3억 분의 1의 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즈48님, 그냥 어찌해야 하나 투표를 하지 말까 이래저래 그래도 어쩌나 하던 중에 비례대표 뉴스를 보니 그냥 서럽더라고요. 믿어야지. 그래도 믿을 구석을 자꾸 찾는 나에게 왜 이렇게 서러움이 몰아닥칠까요? 순간순간 울컥해서 얼굴이 다 붉어집니다. 어디 가서 2번 찍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결인 남편이랑 욕을 아무리 해도 서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로즈48님 ISA 정답 맞히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응모해 주신 많은 분들 또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원철 기자 연결할 차례입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이거 만화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22일 오후 5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김종인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예. 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예. 현재 상황을 좀 간략히 정리해보면, 이제 사건의 발달이 일요일에 있었던 이제 비례대표 명단 관련해서, 네. 이제 김 대표 쪽과 그리고 중앙위원회 쪽, 쉽게 말해서 그냥 구주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구주류 쪽과 이제 실랑이가 일종이 있었고요. 네. 그제, 그러니까, 며칠이죠? 20일 날. 그죠? 20일 날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12명 플러스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예. 그 12명 중에는 4명은 김종인 대표가 이제 지정하게 했고요. 예. 8명은 각
뭐 노동, 청년 뭐 이런 분야별 대표 2명씩 해서 예. 12명을 당선 안정권에 넣었고 나머지 이제 13번부터 끝번호까지를 두고 투표를 한 거죠, 중앙위에서. 예. 여남 이렇게 순서로 쭉 명단이 나왔고요. 예. 이제 그렇게 나온 명단을 보면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렸던 비례대표 후보 그 명단과는 굉장히 달라졌죠, 결과는. 그렇죠. 김종인 대표는 애당초 1번부터 10번 사이 그 A그룹의 그 교수 집단을 집중 배치했고 그 노동계나 뭐 시민사회 쪽은 명단에 있긴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좀 낮은 B그룹, C그룹에 집중 배치를 했었거든요. 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구상이 헝클어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저쪽 구주류 쪽에서는 아니다, 당원에 표기된 대로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절차에 맞게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한 거지 대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다, 애당초 당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말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그 부분 포함해서 뭐 본인이 2번을 하려고 했던 것을 두고 이제 뭐 노욕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일종의 당무 거부를 해오고 있고요. 그 문재인 대표가 타국을 막기 위해서 어제 오전에 급히 서울에 올라왔죠. 예. 올라와서 김종인 대표를 독대를 했고, 독대를 하고 나오면서 사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기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이런 취지로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후 한 3시쯤에 김종인 대표가 자택을 나와서 자택 앞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 자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는 명예를 지키려고 산 사람인데 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주 나는 모욕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발표할 테니까 나중에 들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예. 당에서 3시 30분부터 비대위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김종인 대표 참석했고요.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한 4시 40분 정도에 비대위가 끝나고 김종인 대표는 국회를 떠났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떠났고, 그 비대위 끝나고 이제 김성수 대변인이 현재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비례대표 순번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대표에게 주어진 그 순서 일임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12명. 그거는 그 비대위에 일임하고 떠났다. 순서는 내가 안 정할 테니 비대위에서 알아서 정해라. 이러고 떠났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추측하기로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다수 의견은 뭐 어쨌든 선거가 코앞이니까 지금에 와서 좀 타국을 맞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게 다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더 이 명예를 세워주는 방향에서의 어떤 타협책, 모양새 이런 것들을 김종인 대표가 제안을 했거나 혹은 원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혹은 또 다른 지도부 원로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예. 하여간 제가 페이스북에도 남긴 글입니다만은 다들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낙천, 공천 받은 사람들, 컷오프된 사람들, 중앙위원들, 당원들, 심지어 지지자들까지 그 김종인 대표에게 싹싹 빌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비례대표 2번 비판했던 신문들, 조선일보만 좀 약하게 비판했고요. 나머지 신문들 다 비판했거든요. 그 신문들, 그리고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까지 김종인 대표를 상대로 빌어야 이 문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좌로 치우친 신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좀 했는데. 아, 김종인 대표가요? 예.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 신문은 어쩐 이런 이제 지칭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반성하셔야지. 저희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유승민 의원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뭐 곧 결판 나지 않겠습니까? 결판이 났습니다. 예, 결판이 났고, 예.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낙천됐고요.
낙천이 됐고 왜냐하면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공관위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경선 참여 여부 자체를 논의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그 비례대표 순번만 짰거든요. 예.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 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이죠. 23일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23일 자정까지입니다. 23일 예. 자정 안에 탈당을 해야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고요. 예. 이제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인지 친박 쪽 그 인사들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들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한 얘기 보면 컷오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온 것은 유승민 의원을 최대한 예우한 거다. 우리 애정의 표시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얘기의 취지는 당과 정체성이 달라서 나는 당당하게 무소속으로 심판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대로 된 리더 아니겠냐.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고 너와는 함께 당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지금 뭐 이 와중에 완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 거기 출마를 선언한 그 이재만 전 동구청장 예예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은 나름대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예. 언론에는 계속 유승민만 나오니까 예예예. 도대체 나는 뭐냐 예. 이런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예. 아주 그냥 더민주도 더민주지만 새누리당 공천도 뭐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예. 그 수도권에서 예. 그 유승민 의원을 속아낸 것이 수도권 민심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 정두원 의원이 어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공천해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 친박계가 책임져야 된다. 예.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난주 49.6%였는데 예. 이번 주에 37%로 어이구. 거의 8%포인트 폭락했거든요. 어허. 예, 이 정도는 굉장히 지금 큰 거고요. 그럼 예. 수도권 의원들은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웬만하면 공천 주지. 그렇게 해서 뭐 당선된 다음에 처리를 하든 제거를 하든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그 공천 단지에서부터 배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새누리당 수도권 후보자들은 그런 볼멘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몇 석 잃는다 해도 어차피 압승할 거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있으면 그거는 쫓아내긴 쉽지 않거든요. 예. 쫓아내긴 쉽지 않고 어쨌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다 한들 복당을 안 시켜주면 그거 뭐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밖에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오기도 쉽지 않고 예.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움직이는 건 또 한계가 분명하니까 공천 안 주는 게 친박계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수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유승민 의원 반드시 컷오프 시켜서 낙천시켜야 한다. 이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렇기도 하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그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거품이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유승민 의원 지지율에는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그 표심이 반영돼 있다. 예. 따라서 실제로 본선에서 붙으면 새누리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저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건 이제 뭐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군요. 자,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외신인데요. 어제 이제 AP통신이 보도를 한 뉴스입니다. 예. 디즈니, 록펠러 이런 그 옛날 대기업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후손 등 뉴욕 갑부들이 부자 증세를 자청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유세를 내겠다, 이 부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호, 놀라운데요? 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이제 이 디즈니, 록펠러 후손 등 이 상위 1% 뉴욕의 부자들 갑부들이 주지사하고 주의회에 상위 1%의 부유세를 부과해달라라는 청원서를 직접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주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공정한 몫을 부담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 예. 우리는 현재 세금을 잘 낼 수 있으며 더 많이 낼 능력도 있으니 상위 1% 부유세를 부과해달라,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청원서에 서명한 갑부들 중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트 디즈니의 손녀죠. 아비게일 디즈니라는 사람하고요. 예.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 가문의 5대 손인 스티븐 C. 록펠러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미국 특유의 정서인데요. 이 부자들이 기부를 하고 좀 정의로운 부자가 되려고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요. 이게 저는 사실 좀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부럽기도 한데 네.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로운 부자, 또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겠다고 자청하는 이런 태도, 부자들의 기부, 이런 구조로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사실 더 중요한 건 사회 구조의 시스템 자체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부자가 정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로운 부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배울 점도 있고 느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미국은 서구 사회에서도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정의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일정 정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 정신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극심한 빈부격차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감을 조금 털어버릴 수 있는 계기들을 이 부자들이 마련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자들의 이런 기분은 어쩌면 뭐 안 좋은 방향으로 굳이 보자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의 이 빈부가 벌어지는 이 빈부격차 시스템을 여기에 대한 분노를 조금 완화하는 효과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부자들의 기분은 그들의 아주 훌륭한 정신을 높게 평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자들 스스로에게도 부자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질 법도 합니다. 한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 짓도 안 하죠. 예,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금 이 짓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보면 제가 방송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은 신자유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예. 여기는 깡패 자본주의 국가죠. 공권 자본주의 국가인 겁니다. 예. 만약에 제가 재벌 경제를 옹호하는 중요 단체의 경제 참모라면 제가 보수 쪽에서요. 뭐 전경련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참모라면 저는 100% 이렇게 권유를 할 겁니다. 당장 기부하자, 상당액을. 그리고 부자들이 당장 세금 높이자고 주장을 하자. 당장 사회공헌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비리나 부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재벌들은 그런 중기적인 시각도 안 갖고 있는 거죠. 내 재산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 뭐 이런 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경련 같은 곳에서 자유경제원 이런 데서 보고서 낼 때 왜 한국에는 반기업 정서가 많냐 이건 문제다 뭐 이런 보고서를 낼 때마다 제가 피식피식 웃습니다. 예. 그걸 몰라서 묻냐고. 예. 몰라서 묻냐 그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미국의 부자들에 비해서 기술이나 스킬 면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 부호 4위죠.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그 버크셔 해더웨이의 수장이기도 하고요. 예. 주식 투자만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스스로 그 상위 1%의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세금 이름이 버핏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이름도 이제 버핏의 이름을 딴 버핏세인데요. 이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칼럼 제목이 슈퍼 부자 감싸기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한테 고소득층에 대해서 강력한 증세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 버핏이 얘기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내 대부분 소득이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배당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내 소득의 대부분이 배당의 세율이 17.4%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 비서 소득세율이 36%에 이른다. 이게 말이 되냐. 예. 내가 세계 4위 부자인데 내 세율이 17%고 내 비서가 세율이 36%라는 게 말이 되냐. 이 한마디에 미국 국민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굉장히 예. 정직한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핏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해주고 버핏 세금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게 논의가 되면서 미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일화인데요. 200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매일경제신문에서요. 매년 여는지 아마 매년 열 겁니다. 그게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회의를 그 당시엔 열었었거든요. 예. 지금도 뭐 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아서 그 회의도 하고 뭐 몇 박 며칠 동안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매경 기자가 제가 이제 금융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D일보에서 예 와서 꼭 좀 취재해 달라고. 알았다. 뭐 누가 오는데 물어봤더니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금융 해적의 왕초 같은 분이죠, 이분은. 그런데 그렇죠.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조금 특이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알고 있었지만 알았다 하고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이제 D일보에서. 그런데 당연히 그 D일보 부장이나 이렇게 국장단 쪽에도 매경에서 이제 민원이 좀 들어왔겠죠. 예. 우리 회사에서 하는 큰 행사니까 좀 크게 다뤄달라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지 소로스가 온다 하고 발제를 했더니 A3면에 10매짜리로 기사를 크게 지면에 잡더라고요. 원고지 10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피식 웃으면서 잘 안 될 텐데 하고 가서 취재를 했는데 네. 왜 제가 잘 안 될 텐데 하고 갔냐면 예. 아니나 다를까 조지 소로스가 강단에 딱 서서 한 30분 강연하고
기자들 한 7, 8명 불러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강의 내용 내내 기자회견 내내 했던 말 주제가 뭐냐면 부시 욕하는 거였습니다. 부시 미친놈이 지금 한반도 긴장을 너무나 고조시켜서 북한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지고 이 전쟁광이 미친 새끼가 세계 평화를 다 망치려고 한다. 이게 연설의 주제였어요, 조지 소로스의.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장면에서 제가 그때 살짝 그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참 그 부자 증세 문제가 한국에서 되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예.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한국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 여론이 반반으로 갈려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당연히 부자가 돈 더 내야지 뭐 하는 소리냐. 당연한 거다 그거는. 부자에겐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거다. 또 조지 소로스가 개거품을 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기사를 열매를 써서 보냈더니 동아일보 상층부가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네, 킬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이제 기사를 한 5시쯤에 보냈는데 데스크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면 예. 조지 소로스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헤지펀드의 대부고 금융시장에서 악명이 높지만 예.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진보적인 편에 서서 이 공화당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제 기억에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한테 500만 달러를 정치연금을 냈는데 2012년에는 돈을 안 냅니다. 오바마한테. 안 낸 이유가 뭐냐면 야, 지금 오바마가 공화당 민 롬니하고 차이가 뭐냐 너무 보수화됐다 이런 이유로 돈을 더 안 내요. 예. 그럴 정도로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155억 원을 그 민주당 쪽에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이유가 뭐였냐면 야 적어도 공화당 트럼프 저 또라이가 되는 건 막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낸 역대 정치연금 중에 제일 많은 돈을 낸 사람이거든요. 예. 미국의 부자들의 성향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까 뉴스 중에 제가 그 디즈니의 후손하고 록펠러의 후손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 예. 부자 증세 중에요. 록펠러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은요. 이 록펠러는 그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1881년에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석유의 95%를 장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독점 재벌이었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돈을 벌고 다른 회사들을 짓눌러 갔는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로 많이 묘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예. 유일한 취미가 사무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 세본 다음에 들어오는 돈이 많은 걸 보고 흐뭇해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초창기 어렸을 때 일을 할 때 주급 4달러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급 4달러를 받을 때부터 1달러를 꼬박꼬박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자가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세기 초에 10만 달러를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을 교회에 기부를 했는데 예. 그 기부를 받은 목사님이 야, 이 록펠러 악마가 낸 돈이다. 나는 악마가 낸 기부금은 받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기부금을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한번 벌어지거든요. 그만큼 록펠러, 기업인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 사람들이 좋지 않게 가졌었던 거죠. 그런데 록펠러는 돈을 악마처럼 벌면서 그 돈의 대부분을 끊임없이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로운 부자, 기부를 많이 하는 부자, 진보적인 부유한 층, 그분들의 정신세계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예. 그래도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저 정도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비록 시스템은 불균등하지만요. 예. 근데 지금 한국을 보면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재벌들은 뭐 정신 상태가 전혀 안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기대를 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오히려 더 상위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문제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문제는 예.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의롭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니 예. 보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우리들의 초점을 더 강하게 맞춰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록펠러 하면은 또 개신교 쪽에서는요. 네네. 11조 만이에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가 노동자를 탄압했던 네.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11조 만이 내면 무슨 잘못을 저지르건 간에 신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이 천민 신앙을 심어주다 보니까. 록펠러가 기독교에서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겠군요. 정말로. 또 록펠러뿐만 아니라 누구지요? 그 외 재단을 만든 카네기 카네기도 역시 그러한데 카네기 역시 하여튼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죠. 추앙받는 믿음의 어떤 표본.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의 기복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릭터이긴 하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예. 하여튼 뭐 공과 과를 이렇게 잘 소개하지 않고요. 무조건 신화화하는 이런 참 그래도 우리가 미국을 천민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우리보다는 훨씬 낫군요. 그럼요.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깡패자본주의라고 하셨는데 뭐 너무나 그 가슴에 와닿고요. 자, 지금 뭐 총선 국면인데 야당의 총선 공약 그 가운데 청년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제가 사실은 한 번은쯤 또 여러 번 정도 저희 브리핑 청취자분들께 각 당의 이제 경제 공약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이것들을 좀 짚어드릴까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공약을 내세우는 국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뭐 유일하게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청년 수당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또 나머지 야당들이 일자리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던데요. 초점들은 조금 다릅니다만. 새누리당은 기업을 지원해서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요런 요지고요. 야당들은 뭐 청년 고용 할당제나 아니면은 청년 수당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정책들은 그냥 정책 뭐 읽어드리면 뉴턴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 관광을 활성화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소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될 것 같으면 작년부터 했어야죠. 이게 무슨 청년 일자리 공약입니까? 관광산업 활성화해서 일자리 늘리겠다. 해양관광 활성화해서 일자리 늘리겠다. 좋은 대학 가려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검토의 가치조차 없는 공약이었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 야상당에서 내놓은 걸 보면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년 고용 할당제하고 그다음에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고용 할당제라는 건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한 3% 이상 정도를 35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고 야3당은 이제 이 제도를 대기업이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자 뭐 이런 주장이고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건 청년수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안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월 60만 원씩 청년들에게 6개월간 지원하고 정의당은 청년 디딤돌 급여라고 해서 월 50만 원씩 연간 최대 540만 원 지급 이런 식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촉발이 된 거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실시한 청년 배당에서부터 촉발이 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김용민 PD님께서도 한번 조간 브리핑에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지만 이런 청년수당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의 제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이 취지가 모든 국민에게,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한 국민이라면 일정 정도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때 핵심은 뭐냐면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너는 부자냐, 너는 가난하냐, 너는 중산층이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야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청년 수당도 어떤 조건, 청년이라는 조건에 든 사람한테는 수당을 주는데 네가 부자냐, 가난하냐, 중산층이냐라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제의 정신인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걸 이제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전제가 어떤 거냐면은요. 노동이라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통용되는 그 노동시장의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무노동 무임금, 일한 만큼 벌어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벌어가고 일하지 않으면 벌지 말아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죠. 예. 근데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가 아니고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먹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안 팔리면 재고로 쌓아두면 되는데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안 팔린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버린다는 거죠. 텔레비전은 다음에 팔 수 있지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기본 생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 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그 원칙 아래 일정 정도의 소득은 무조건 보장해 주자. 이게 기본소득제의 취지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복지를 얘기를 할 때 보편복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편적으로 복지를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복지의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보수층이나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같은 거 할 때 야 그러면 이재용 아들도 무상급식을 받아야 되는 거냐 말이 되냐 부자들도 무상급식 받는 게 니네들이 말하는 복지의 원칙이냐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지 말자고 보수층에서 주장을 할 때 이런 논리를 많이 끌어들이죠. 예. 제가 조금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 복지를 왜 보편적으로 해야 하느냐 예. 그리고 세금은 왜 누진적으로 걷어야 되느냐를 오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진적으로 걷는다는 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부자한테 더 걷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 얘기를 하는 건 복지도 누진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고 예. 부자한테는 복지를 안 줘야지. 그걸 왜 보편적으로 하느냐 복지는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상급식 말도 안 돼.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제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데 항상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좋습니다. 복지는 보편적으로. 과세는 무진적으로.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편한데 예.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5대 95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5고 나머지 복지 혜택을 받고 누려야 되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이 95인 겁니다. 이 구조가 우선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비용의 측면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복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 자, 당신이 그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냐를 소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류를 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일단 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95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단계별로 구분을 하려면 너무너무나 이 소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복지를 주겠다. 기준이 뭡니까? 아, 좋아. 월소득 100만 원 이하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주겠어요 하고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다 모아보면 100만 원 월소득은 100만 원 이하인데 까고 보니까 집값이 30억인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월소득은 100만 원 이하인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이재용이야. 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데 통장 까보니까 주식 투자를 50억 이상 했어.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분류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 분류를 해나가면 200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도 복지 혜택 줘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다 분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추 95% 정도 되는데 이 95%를 단계별로 다 소팅을 해내고 당신이 과연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집값이 얼마인지 이걸 분류를 해내는 게 너무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가난한 사람이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차원에서 복지는 보편적으로 해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할 때 사람들마다 다 불러모아놓고 너는 이재용 아들이야? 니네 아빠는 삼성전자 사장 아들이야? 너는 아버지가 100만 원 이하 소득인데 너희 아버지 집이 도대체 20억짜리야 10억짜리야? 이렇게 다 소팅을 하는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그냥 복지 자체를 보편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비용 자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금은 누진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아까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훨씬 더 강한 세율을 매겨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왜 간단하게 되냐면 5대 95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5만 분류를 해내면 되거든요. 95를 분류하는 건 힘들지만 5를 분류를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연소득 5억 원 이상이야? 5억 원 이상에는 소득세율을 높일 거야. 이러면 나는 5억 원 이상인데요. 사실은 집이 전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5억 원 이상인 건 고소득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이 전세를 살더라도요. 예. 그렇죠? 종부세 같은 게 비슷한 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20억 원 이상이야? 부유세를 물리겠어. 종부세를 물리겠어 하면 사회적 통념상 이 사람이 비록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20억짜리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부자라고 볼 수 있는 통념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이상한 복잡한 것까지 소팅을 하는데 기준을 들이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를 분류를 해내는 데는 기준을 하나씩 딱딱 세워놓으면 분류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세금은 역진적이 아니라 누진적으로 거두면 훨씬 더 사회의 분배 구조가 정의로워지고 행정비용도 훨씬 더 덜 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그 보편적 복지를 얘기를 할 때, 이 세금을 거꾸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금도 걷기 쉽게 하겠다면서 세금을 보편적으로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담배값을 확 올려버렸다. 예. 쉽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는 굉장히 쉬운데 담배를 팔 때 담배 사는 사람한테 월급이 얼마세요?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담배값이 차등화되지 않으니까요. 예. 훨씬 쉬운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세금 구조를 올려버리면 손해는 전부 다 95%들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반대로 이 복지를 보편적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용 아들도 무상급식을 받는 게 말이 돼? 물론 부당하죠. 물론 부당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대한민국에서 5%도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5%한테 무상급식 주는 대신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청년수당 문제가 이제 총선 공약인데, 사실은 청년수당이 물론 아직 그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가까이 가지 못한 초보적인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정 나이,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다른 조건을 묻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때 한번 겪었었던 것처럼 예. 우리 국민들에게 보편복지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행정비용을 줄이고 얼마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얼마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 총선 공약, 지금 야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 총선 공약들이 잘 지켜지면 물론 뭐 총선 승리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금은 누진적으로 복지는 보편적으로 이 원칙에 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의 정책 공약, 그 청년 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려주고 싶습니다. 예.
확산돼야 할 텐데 또 확산되는 것을 그 저지하는 또 다른 축이 있죠. 정치 세력뿐 아니라 바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자들을 대변하는 언론들 행여나 세금 더 거둘까봐 하여간 이 보편적 복지 확대되는 거를 길을 쓰고 막고 있는 언론들. 그러면서 또 이 언론들 보면은 서민 걱정 많이 해요. 이런 그 위선 우리가 제대로 간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통일은 대박이고 총선은 진박이라고 외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지난 주말 각하의 염원과 정성이 담긴 진박 후보에게 피박을 쓰게 한 새누리당 공천 여론조사 응답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진박을 홀대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진박을 골라서 후보로 세워 당선까지 시키면 그때부터 그 지역에 하해와 같은 은혜와 특혜를 부여한다는 각하의 뜻을 묵살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특히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 동지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주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폐륜불륜 행위로서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 하겠다. 이들 지역은 향후 원자력발전소, 방패장, 사드, 고압 송전탑, 탄저균 실험실, 해군기지, 하다못해 쓰레기 소각장 등이 들어설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곳에는 주민 10만 명당 1명의 경찰만 배치해서 박근혜 동지를 따따블로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한 행동이 끝내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하며 참변에 가까운 대가로 돌아올 것임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는 안 했고 공천도 안 했지만 충분한 힌트를 받은 대구 동구을에서 만에 하나 배신자 유승민이 당선되는 날에는 대구 동구을은 훗날 핵실험 지역으로 지정돼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현장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부터는 다시 봄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3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이겠고,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에도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인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김종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다. 박근혜도 통제 못한 김종인을 더불어민주당이 통제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참으로 순진한 사람들이다. 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